안녕하세요. CDP 기후변화 그룹 지원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처음으로 CDP를 통해 환경정보 공개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환경정보 공시의 시작 단계에 있는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웨비나입니다. 이미 수년간 CDP 응답 경험이 있거나 공시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후변화 입문 세션이 아니라 다음 세션인 기후변화 고급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는 녹화본으로 제공되며 슬라이드도 함께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CDP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2026년 CDP 응답을 위한 초기 설정 및 질의서 셋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입문 로드맵과 이에 따른 CDP 질의서 내 주요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CDP에 대해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CDP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구로 기업, 도시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를 투자 및 구매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CDP는 지난 25년간 투자자 및 고객사들을 대신하여 기업 또는 지역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보 요청 기관들은 공개된 데이터를 자원 활용, 기후 리스크 관리, 공급망 내 자연 영향 관리 등 핵심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CDP와 CDP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회원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환경정보 공개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시 의무화 및 투명성 확대 트렌드에 따라 CDP에는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2,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4,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CDP를 통해 처음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CDP 질의서는 기업들이 환경정보 공시를 시작하는 데 있어 탄탄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CDP 질의서에 응답해 나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고 자사의 환경 영향을 파악하며 보다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CDP 정보 공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 영향의 관리는 지표를 측정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정보 공개는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정보 공개는 기업이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중요한 4가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적 리스크는 곧 재무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CDP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들은 이미 16조 달러가 넘는 새로운 기후 및 자연 관련 기회를 발굴해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배출량보다 최대 26배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탄탄한 환경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 잠재적인 신규 계약 및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속 가능성과 연계된 공급망 정책을 가진 기업들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을 단계적으로 자사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응답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객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보 공개는 자본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전 세계 자산의 4분의 1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CDP 데이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은행들은 CDP 점수가 높은 기업들에게
우대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정보 공개는 효율성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또 운영을 개선하며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은 공급망 배출량에 대응하는 조치만으로도 13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투자 개념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기업이 기후 적응 조치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최대 19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제품은 매출이 25% 이상 증가할 수 있고 또 탄소 발자국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자원 소비 감소, 폐기물 감축, 운영 효율성의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CDP 정보 공개는 규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국가와 시장에서 환경 공시가 점차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CDP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공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향후 업무 부담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완화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요구에 따른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DP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시는 단순히 매년 형식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CDP 질의서를 환경 영향 관리에 지침 또는 도구로 활용한 기업들은 정보 공개 불과 2년 만에 직접 배출량을 7에서 10%까지 감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CDP에서는 기업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해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CDP 질의서는 다양한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기업이 EU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DP는 다양한 글로벌 공시 기준들을 하나의 질의서로 통합함으로써 이 CDP 공시를 통해서 또 실행 가능한 데이터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이 공시 기준을 조직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과 데이터 항목들로 치환을 하고 이렇게 수집한 고품질의 데이터들을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시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DP는 2018년에 TCFD 권고안과 정합성을 확보했고 그래서 TCFD 연계 공시가 주류로 자리 잡는 데 원동력이 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ISSB가 개발한 기후 공시 기준인 IFRS S2와 정합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현재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SRS 및 TNFD 권고안과 부분적으로 정합성을 확보했으며 완전한 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CDP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CDP 정보 공개 절차는 크게 준비, 공시, 평가 및 결과 검토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이미 그 응답 기업들을 위한 CDP 질의서 응답창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기업에서 CDP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9월 14일이 속한 주간, 그러니까 9월 셋째 주인데요. 이 주간까지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CDP 마이포털에 응답기관으로 계정을 등록을 하시면 CDP에서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일정에 맞춰서 알림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CDP 소식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일함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CDP 정보 공개를 위해 질의서에 응답할 수 있는 CDP 마이포털에 함께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우선 CDP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CDP 마이포털에 유저 이메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CDP를 처음 사용하시는 유저가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DP 메일 계정으로부터 발송된 공식 초대 이메일을 통해 마이포털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CDP가 아니라 기업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 또는 고객사에서 유저 이름과 비밀번호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링크를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Register to Disclose, 즉 정보 공개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주요 기업 정보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CDP 팀에서 기업 계정을 설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계정을 생성할 때에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 사내 IT 부서들에서 CDP 메일 도메인을 차단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전에 CDP를 통해서 정보 공개를 한 이력이 있거나 CDP 마이포털에 접속한 경험이 있으시면 기존 유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 포털을 이용해서 직접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유저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기업 계정과 매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저로 등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해당 유저 이메일 계정을 기업 계정에 매핑하기 위해서 저희 지원팀에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CDP 마이포털에 로그인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요 마이포털이 계속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저 이메일이 아직 기업 계정에 매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DP 헬프센터에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CDP에서 메일과 기업 계정의 매핑 절차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온보딩을 위해서 이 5가지 핵심 단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포털에 로그인해서 앞서 설명드린 절차에 따라서 기업 계정 또는 유저 설정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기업을 대표해서 응답을 제출할 서브미션 리드를 지정 또는 이런 인원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서브미션 리드의 역할은 질의서를 셋업하고 기업의 질의서를 최종 제출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팀원들을 디스클로저 컨트리뷰터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 설정들이 다 끝나시면 이어서 그 포털 화면 좌측에 리퀘스트 페이지를 클릭해서 2026년에 어떤 기관 또는 어떤 고객사에서 어떤 환경 이슈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 기간 중에도 정보 공개 요청자가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이 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해서 요청 내역들을 확인을 하시고 늦게 추가된 요청들도 수락 버튼을 클릭하셔서 응답 제출 시에 이 모든 정보 공개 요청자가 기업의 환경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게 추가된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셋업을 다시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서 셋업이나 셋업하고 난 질의서에 이미 입력한 응답 데이터들은 시스템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새로 질의서 셋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 질의서를 다시 셋업을 하시면 정보 공개 절차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 내역에 요 CDP 캐피털 마켓이라는 그런 리퀘스트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업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540개의 그 CDP 서명기관을 의미합니다. CDP 캐피털 마켓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비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응답을 제출하시려면 반드시 행정비를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CDP 캐피털마켓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수수료 없음을 선택하셔서 계속 응답 제출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입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질의서를 셋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CDP 질의서의 버전, 그러니까 즉 SME 중소기업 버전인지 아니면 풀 버전인지 그 여부와 또 공시할 환경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그 입력한 정보에 맞는 질의서가 셋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업된 질의서에 맞는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P 마이포털이나 이 질의서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CDP 헬프센터에 포함된 요 다양한 안내 문서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진행된 2026 CDP 정보 공개 소개 웨비나를 참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 해당 웨비나의 녹화본을 다양한 언어로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는 요 프레젠테이션의 리소스 참고 자료 섹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 마지막 말미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 입문 로드맵과 CDP 점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공개라는 건 사실 하나의 긴 여정과 같습니다. CDP와 정보 요청 기관들은 그 첫 시작에 있는 기업들이 처음부터 혹은 처음 몇 번의 정보 공개에서부터 완벽하게 요 질의서에 응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해주시고 또 정보 요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업들에서는 해마다 정보 공개 수준을 개선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정보를 보고하는 기업들을 위한 일반적인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응답 기업들은 정보 공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들은 CDP를 통한 정보 공개 요청에 응답하고 또 CDP를 통해 기본적인 환경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집하고 보고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는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업과 정보공개 요청자가 환경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기반 마련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정보 공개의 완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요 또는 수치가 0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빈칸으로 두거나 또는 요 문항을 건너뛰시는 것보다 답변을 그대로 기재해서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응답 기업의 역량 강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감축 활동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 있는 응답 기업들은 성과를 개선하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기업들은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제품 단위 배출량 데이터와 같은 조금 더 심화된 배출량 지표들을 산정하고 고객 및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성과를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빨간색 상자 안의 단계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CDP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응답 기업들은 CDP로부터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DP 점수는 응답 기업이 보고한 조치의 수준을 나타내며 고객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이 점수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CDP 평가 방법론은 기업의 완전하고 투명한 공시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측정과 양질의 보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이 안고 있는 환경적 리스크 또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한 응답에 대해서 점수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9월 14일이 있는 9월 셋째 주까지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받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는 10월 26일이 있는 10월 마지막 주 주간까지 응답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평가 마감 일자는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CDP는 기업의 조치 수준을 4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에 D 등급은 기본적인 정보 공시를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그 다음 C등급은 C등급에 속한 기업들은 자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여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B등급의 기업들은 이 인식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행 단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등급은 이런 핵심적인 그런 분야들에서 모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시하는 그런 기업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처음 시작한 기업들은 대부분 D 또는 C 등급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요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 점수를 현재 자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도구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요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신다면 매년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단계 평가 등급 외에도 CDP는 기업들이 해당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충족해야만 하는 필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등급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 항목들인데요. 예를 들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그 전에 어웨어니스 수준의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 할 때는 매니지먼트 수준의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다음 단계의 등급에 진입할 때마다 이런 필수 조건들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조건들에 대한 문서는 이 링크에서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요 공개를 막 시작한 그런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공개 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주요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환경정보 공개를 위해
기업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CDP 질의서의 구성, 그리고 조직 경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버전의 CDP 질의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서에 답변을 해나가면서 기업들은 자사의 운영, 공급망,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또 재무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리스크, 영향, 그리고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 보고서라든지 이사회 수준의 조직 및 책임 체계 또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등을 발간을 하시면 요 문서들을 통해서 이미 지금 여기서 보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모듈 1에서 6, 그리고 모듈 12, 13은 통합 모듈로 전체 환경 이슈를 포괄하는 질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통합 모듈에는 기후변화, 산림, 수자원 이런 거에 중점을 둔 환경 영향 관리가 포함이 되고, 또 기업에 따라서는 생물 다양성, 플라스틱, 그리고 해양 이슈까지 다루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문항들이 이 통합 모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DP는 보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최대한 줄이고 각 기업,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가장 적절한 문항들로 질의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합 모듈들이 아닌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환경 이슈별 개별 모듈 중에서도 모듈 7, 기후변화 모듈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및 공시를 통해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듈 7에서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 배출 인벤토리 및 세부 내역, 에너지 관련 활동, 생산 데이터, 배출 집약도, 효율성 지표 이런 거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배출량 부분을 보시면 배출량 부분에는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전제 조건인 탄소 발자국의 측정과 보고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활동은 가장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표 및 생산 부분에는 매출액 등과 같은 그런 다양한 기타 비즈니스 지표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배출량, 배출 실적을 표준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감축 목표 부분은 기업이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의지와 기후변화 이슈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배출 감축 이니셔티브, 제품 및 서비스 이 부분은 기업이 기존 사업 방식을 넘어서 배출 감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취한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든지 브랜드 가치 증대, 제품 혁신 등의 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크레딧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구매 또는 상세한 탄소 크레딧과 해당 크레딧의 품질 및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항은 통합 모듈인 모듈 4의 4.1.1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통합 모듈의 문항에는 각 환경 이슈마다 별도의 행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한 답변을 그 해당 행에 입력함으로써 각각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모듈 7번은 기후변화 특화 모듈로 모든 문항들이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응답을 하실 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CDP의 정보를 공개할 때는 조직 경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경계라는 것은 이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거나 또는 제외되는 조직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직 경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재무통제 접근법은 조직이 사업장의 재무 및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재무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배출량 산정 범위를 재무회계의 범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통제 접근법은 조직이나 또는 자회사가 운영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사업장에 대해 운영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에는 재무통제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운영 관리하는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분율 접근법에서는 응답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비율에 따라서 운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응답 기업이 자산의 일정 비율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응답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그런 다른 기타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도 조직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질의서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고 조직 경계를 설정을 했으면 이제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또한 이 산정된 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 즉 직접 간접적인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건 기후변화 질의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출량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즉 기업의 운영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디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세 가지 스콥 1, 스콥 2, 스콥 3 요 세 가지 범주로 산정이 되고 모듈 7에서는 요 세 가지 배출량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콥 1 배출량은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소유한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스콥 1 배출량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콥 2 배출량의 경우에는 기업이 구매한 에너지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예를 들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이 스콥 2 배출량에 포함됩니다. 스콥 3 배출량은 계산하기가 좀 가장 복잡한 항목으로 기업의 가치 사슬 내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배출량입니다. 여기에는 공급업체의 배출량과 같은 그런 업스트림 배출량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운스트림 배출량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그런 가치 사슬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때 그 해당 기업의 배출량은 그 고객사의 스콥 3 탄소 발자국에 포함되며 이것이 바로 고객사에서 공급망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콥 1 배출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콥 1 배출량은 조직이 직접 관리하거나 소유한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P 질서에는 7.6번 문항에서 스콥 1 배출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콥 1 배출량을 선정하는 방법론은 일단 구매한 상업용 연료의 양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이걸 배출계수를 사용해서 CO2 환산량으로 변환하는 이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스콥 1 배출량 산정에 유용한 자료들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스콥 1 배출량을 계산하는 산정식입니다. 스콥 1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기업은 두 가지 핵심 정보, 즉 활동 데이터와 배출 계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활동 데이터란 온실가스 배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이 소비한 휘발유의 리터 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스콥 1 활동 데이터의 일반적인 출처로는 가스 계량기 및 청구서, 연료 및 청구서 및 영수증, EPR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활동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메가와트시 단위로 측정됩니다. 배출 개수는 특정 배출원의 평균 배출률입니다. 이는 특정 활동이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된 휘발유 1리터당 배출되는 CO2가 몇 킬로그램인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배출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는 다양한 기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배출 계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출 계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변환하여 일관된 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 데이터에 배출 계수를 곱하면 이산화탄소 환산톤 단위로 표시된 총 스콥 1 배출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출 계수에 대한 추가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GHG 프로토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국내에서 정부가 발표한 환경성적 표지 평가 계수나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배출 계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배출 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자료들이 모든 배출 계수 자료들을 총망라한 리스트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지역이나 산업 등을 고려하셔서 가장 적합한 배출 계수를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콥 2 배출량은 기계 및 설비 등을 가동하기 위해 지역 전력망에서 구매한 전기 등을 포함해서 전기, 스팀, 열 또는 냉방의 구매와 관련된 그런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 청구서나 계량기 검증값 등의 자료를 이미 확보를 하고 계신다면 스콥 2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콥 2 배출량은 주로 계량된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지역 전력망이나 기타 공개된 배출 개수를 바탕으로 산정이 됩니다. CDP 질의서에서는 7.7번 문항에서 이렇게 산정된 스콥 2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도 그 스콥 2 배출량 산정 및 응답을 위한 몇 가지 링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스팀, 열, 냉방 사용으로 인한 스콥 2 배출량은 전력 소비량 등과 같은 그런 활동 데이터에 배출원별 배출 개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량된 전력 소비량이나 메가와트시 또는 킬로와트시 단위로 소비량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공과금 청구서에서 가장 정확한 활동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개수는 스콥 1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 데이터에 배출 개수를 곱하면 총 스콥 2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서 스콥 2 배출량을 산정할 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지역 기반 배출량 산정 방식은 전력의 소비가 일어난 전력망의 평균 에너지 집약도를 반영한 방식입니다. 요거에 비해서 시장 기반 배출량 산정 방식은 보다 상세하고 정밀하게 배출량이 측정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기반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별도로 구매한 PPA 전력이나 에너지 속성 인증서 EAC 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콥 3 배출량은 기업에서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운영의 모든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콥 3 배출량에 대해서는 CDP 질의서 7.8번 문항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스콥 3 배출량의 산정은 스콥 1이나 스콥 2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스콥 3 배출량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콥 3 산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세션이 아니라 다음 세션인 기후변화 고급 이 과정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정보는 이 슬라이드에 링크되어 있는 자료, 특히 GHG 프로토콜의 스콥 3 스탠다드나 칼큘레이션 가이던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고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배출량 데이터를 검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CDP에서 말하는 검증은 독립적이고 공인된 제3자가 배출량 데이터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량 검증은 또한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 개선, 보고 관련 규정 및 법규 준수, 평판 구축 및 경쟁 우위 확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된 링크에 CDP가 인정하는 검증 기준과 공인된 제3자 검증 기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배출량 부분 7.45번 문항에서는 배출 집약도를 기재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다음 고급 세션 웨비나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이제 막 공시를 시작한 그런 응답 기업들도 보고를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데이터 항목이기도 합니다. 배출 집약도는 매출액 등 다른 비즈니스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CO2 배출량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기준은 매출이지만 매출 이외에도 직원 수, 생산 단위 또는 기타 측정 단위를 기준으로 집약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출 집약도가 직원 한 명당 CO2 배출량이 10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 집약도는 다양한 성장 요인들을 고려해서 배출량을 표준화한 그런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을 하거나 또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에 배출 집약도를 보고하면 배출량 증가 규모가 매출 증가 규모보다 크거나 작은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매출액 기준으로 배출 집약도를 계산하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전체 스콥 1 그리고 스콥 2 배출량을 합산한 뒤 이를 연간 총 매출로 나누면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콥 1
그리고 스콥2 배출량의 합계가 30만 톤이고 매출액이 500만 유로라고 할 때 배출 집약도는 1유로당 0.06톤이 됩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산정한 후에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감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배출량 감축 의지를 보여주며 전반적인 환경 전략의 방향성과 또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감축 목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절대 목표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말하고, 또 배출 집약도 목표는 배출 집약도, 즉 활동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지구온난화를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 협정 목표와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축 목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만약에 A사에서 감축 목표를 이 표와 같이 보고했다고 할 때 이 예시에는 총 5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A사에서는 목표 유형으로 절대 목표를 선택을 했고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2020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연도인 목표 연도로 2023년을 설정을 했고, 또 목표가 다루는 배출 범위를 스콥 1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감축 목표를 백분율 또는 절대 감축량으로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고된 이 감축 목표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건 A사에서는 2020년을 기준 연도로 2030년까지 스콥 1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의 범위는 부분적으로만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는 스콥 1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보고했지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적용 범위라는 새로운 열을 추가해서 국내 배송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사의 감축 목표는 2020년을 기준 연도로 해서 2030년까지 국내 배송 차량에서 발생하는 스콥 1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량을 산정하고 목표를 설정을 했으니 오늘 다룰 마지막 단계는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배출량 감축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CDP 질에서 7.5, 7.55.1, 그리고 7.55.2 문항에서는 배출량 감축 이니셔티브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배출량 감축을 위해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감축 이니셔티브의 유형, 예상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그다음에 대상 스콥, 연간 비용 절감액, 그리고 투자 회수 기간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배출량 감축 이니셔티브의 예로는 건물 및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폐기물 감축 및 자재 순환, 운송수단의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계 지속가능 경영기업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더 클라이밋 드라이브 페이지의 링크를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더 클라이밋 드라이브는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를 모아둔 자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또 직접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마지막 기후 지표는 바로 재생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보고하면 저탄소 에너지 구매를 통해서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 추적하고 또 화석연료 의존도와 관련된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생 가능한 전력을 구매하는 건 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감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전기, 열, 스팀 또는 냉방의 구매, 그리고 또 소비와 같은 에너지 관련 활동을 보고하고 또 이 소비 데이터들을 메가와트시 단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문항들은 7.30 그리고 7.31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기후변화 고급 세션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7.30 또는 7.31 요 문항 응답 시에 소비 에너지라는 건 전기, 열, 스팀 및 냉방에 소비된 총 에너지를 말합니다. 또 구매한 에너지라는 건 또 동일 목적으로 구매한 총 에너지를 말하고 요건 스콥 2 배출량을 구성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가 발전의 경우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총 에너지를 말하고 요거는 스콥 1 배출량으로 포함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CDP 기후변화 부분 응답 시에 어떤 문항을 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 다시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이 슬라이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CDP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환경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CDP 질의서 구조를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보고할 조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7.6, 7.7, 7.8 문항에 각각 스콥 1, 2, 3 배출량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은 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이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의 두 번째 단계는 역량 강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7.9 문항에서 배출량 검증 여부를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45번 문항에서는 배출 집약도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량 강화 단계에서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7.53, 7.53.1 그리고 7.53.2번 문항에 중점을 두고 배출량 감축을 위한 행동 의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7.5, 7.5.1, 또 7.5.2 문항에서 실제로 배출량 감축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7.30 그리고 7.31 문항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답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지침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CDP 헬프센터에서 어떻게 문의를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각 질문에 가능한 철저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에 빈칸이 있거나 또 오류 또는 불일치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각 문항별로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 CDP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평가 방법론이나 작성 안내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을 하시다 보면 주관식 응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주관식 응답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정보보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현황 또는 활동을 명확한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브미션 리드를 지원할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소통이나 질의서 특정 섹션들을 담당할 그런 팀원들을 선정을 해서 응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요 응답 작성 시에 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요약된 그런 우선순위 문항들이나 또는 고객사에서 별도로 언급 또는 요청한 그런 문항들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DP 정보 공개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담당자께서는 모든 고객사들의 정보 공개 요청을 검토하고 또 그걸 수락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응답 입력하는 그 기간 중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또 해당 요청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그 요청들을 수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 중에서 정보 공개 요청 대상이 된 자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또 그 해당 자회사들을 대신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수락하고 또 질의서에 그에 해당하는 답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수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 링크에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P에 응답하실 때는 CDP 핵심 언어 중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서 정보를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CDP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응답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 핵심 언어들 이외에 다른 언어로 작성된 응답서는 접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DP 마이포털에서는 2025년에 정보 공개에 참여한 기업들의 응답 내용들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그런 리더십 레벨의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금 제출된 응답을 최대 20개까지 열람이 가능하시고 또 올해 2026년 응답 작성 시에 이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요 CDP 마이포털 등을 사용하시는 중에 문의 또는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CDP 헬프센터로 문의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센터의 널리지 베이스에서는 CDP 정보 공개 시 절차 또는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한 도움말 문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서포트를 통해서 직접 케이스를 등록해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CDP 헬프센터는 마찬가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케이스를 등록하실 때 반드시 이 언어들 중에 한 가지로 등록을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기후변화 입문 세션 이후에도 기후변화 고급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세션이 조금 기초적이라고 느끼셨거나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에 진행되는 고급 세션에 등록해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DP는 요 기후변화 세션 외에도 물과 산림 관련 모듈을 다루는 그룹 지원 웨비나 시리즈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 공개 개요 및 중소기업 대상 세션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이 진행된 모든 세션의 녹화본과 슬라이드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웨비나가 있다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서 다룬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기 쉽도록 여기 링크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상단에는 질의서, 작성 안내서, 평가방법론, 주요 변경사항과 같이 2026년 CDP 정보 공개와 관련된 자료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단의 자료들은 배출량 산정 및 목표 설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들입니다. CDP 점수를 받기 위한 CDP 응답 제출 마감일은 9월 14일로 시작되는 9월 셋째 주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CDP 정보 공개 프로세스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CDP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CDP 한국위원회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